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교권이 땅에 떨어져 그만두는 교사들이 많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들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 일에 남다른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정년까지 꽉 채워 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건강이 허락해야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식단과 생활 습관에 신경 쓰며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원 가기를 귀찮아하고 어디가 좀 아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열심히 제 몸을 관리하게 됐네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다고나 할까요? 사실 아직 젊은 제가 이렇게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는 어린 시절을 참 힘들게 보냈어요. 엄마 없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기 때문이죠. 두 분은 이혼하기 전까지 참 지겹도록 싸우셨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싸우고 집을 나갔던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긴 저희 아버지는 못 말리는 주정뱅이였어요. 술만 들어가면 화를 내고 입에 욕을 달고 사셨던 분이세요. 그러니 어느 여자가 붙어 있을 수 있었겠어요. 결국 집 나간 엄마와도 몇 달 후에 다시 만나 서류로 정리하신 것 같았네요. 저는 매일 술만 퍼먹고 노름을 일삼는 무능한 아버지와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다 할아버지는 성격에 괴팍하기 짝이 없었어요. 동네에서 안씨 할아버지에게 욕먹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기댈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4살 터울의 언니였어요. 언니도 그때 막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라 아직 솜털이 뽀송뽀송한 어린애였죠. 그래도 자기가 언니랍시고 엄마를 대신해 저를 돌봐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언니는 집안일을 하고 나이 드신 할아버지와 저를 챙겨가며 학교에 다녔어요. 다른 친구들이 예쁘게 꾸미고 3, 4, 5 모여 놀러 다닐 때도 언니는 항상 살림을 하기 바빴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저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그런 언니가 눈에 밟히고 안쓰럽고 고마웠네요. 그런데 엄마가 집에 나간 지 1년쯤 지날 무렵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다 보니 누군가가 집 앞에 서성이고 있더군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선명해지는 그 사람은 분명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발견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윤주야, 잘 지냈어? 어디 아픈 곳은 없니? 여기는 뭐하러 왔어요? 다른 식구들 보기 전에 얼른 가세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근데 그래도 한 번만 엄마 부탁 좀 들어줘. 부탁이요? 무슨 부탁? 지금 얼마 만에 나타나서는 나한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난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가요. 윤주야, 제발 한 번만 들어주면 엄마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 응? 언니 오기 전에 가세요. 언니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는지 알아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윤주야, 윤주야. 저는 팔을 붙잡으며 매달리는 엄마를 야무지게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도 대문 앞을 한참 서성이던 엄마는 1시간쯤 지나서 돌아가더군요. 저는 저녁에 돌아온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엄마에 대한 말을 꺼냈어요. 언니, 낮에 엄마가 왔었어. 뭐? 집에도 왔었어? 집에도라니?
그럼 다른 데도 갔었단 말이야?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학교에도 왔었어.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교문 앞에서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갑자기 자기 부탁 좀 들어달라는데 화가 나서 듣지도 않고 왔지 뭐. 언니한테도 그랬어? 나한테도 그러더니. 도대체 무슨 부탁을 들어달라는 거야, 1년 만에 와서는. 신경 쓰지 마. 이제 우리는 그냥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돼. 언니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너 데리고 나갈 거야. 언니가 뭐든 해서 우리 둘이 살면 되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그렇게 언니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엄마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시장에 다녀오던 언니와 저 둘을 한꺼번에 마주쳤죠. 윤정아, 윤주야, 어디 다녀오니? 보면 몰라요? 언니가 밥하려고 시장 갔다 오잖아요. 네가 장을 봐서 밥을 하는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그럼 엄마가 없는데 나라도 밥을 해야지 누가 해요. 다 같이 굶어 죽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실 거면 빨리 가세요. 얘들아 미안해. 근데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 응? 윤주, 너 들어가 있어. 빨리. 둘이 같이 가야 돼. 아빠 오시기 전에 엄마랑 어디 좀 같이 가자. 제발. 가긴 어디 가자 그래요. 아무리 아빠랑 살기가 힘들어도 애를 들이나 버리고 간 사람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이제 와서 부탁을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왜요? 춤바람 내서 나가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엄마는 춤바람이 나서 저희를 버리고 나간 거라며 아빠가 술만 먹으면 욕을 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에 대한 원망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춤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자식을 버리고 집까지 나간 건지 어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집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그만 아버지와 마주치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엄마를 향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죠. 그러자 혼비백산한 엄마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아버지가 우리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저게 어디라고 여기 찾아와? 너희는 왜 저런 게 하는 말을 듣고 있어? 왜? 저게 니네 데려가서 호강이라도 시켜줄까봐? 턱도 없는 기대는 하지도 마. 춤바람 나서 집 나간 게 무슨 대주로 니네 데려가?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에 들어와 둘이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마주친 날, 아빠는 더 죽자고 술을 마셨고 저희는 더 괴로운 밤을 보내야 했죠.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해에도 아빠 몰래 저희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언니와 제 옷을 사왔더군요. 윤정아, 날이 춥지. 이거 제일 따뜻한 거라고 해서 산 거야. 엄마는 미워도 이건 받아줘. 윤주 옷이 너무 낡은 것 같더라. 너도 그렇고.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혹시 우리 엿보고 살아요? 그럴 시간 있으면 가서 밥이나 잘 챙겨 먹어요. 거칠한 얼굴로 자꾸 찾아와서 사람 흉내나게 하지 말고. 대문 밖으로 소리를 지르는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고 곧 엄마의 울음소리도 들렸죠. 언니는 화를 내고 있었지만 해가 바뀔 때마다 마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엄마가 신경 쓰였던 게 느껴졌네요. 그런데 뜨문뜨문 찾아오고 전화를 하던 엄마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부터 발길을 딱 끊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엄마의 신상에 변화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나서서 찾아볼 길도 없었고 또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딘가에서 잘 살고 계시겠지 생각해야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생이 되는 사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언니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작은 건축사무소에 경리로 취직했습니다. 공부를 곧잘 하던 언니였지만 가족을 위해 돈을 벌기로 결심했던 거죠. 사실 아버지의 성화로 대학에 갈 수도 없었어요. 윤정이 너 혹시라도 대학 갈 생각하는 건 아니지? 언니는 공부도 잘하는데 대학 보내주시면 안 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도 이제 다 컸는데 우리 집 사정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언니가 어서 돈 벌어야 우리도 숨통이 좀 트이지. 걱정 마세요. 공부시켜달라고 할 생각 없어요. 그치만 윤주는 대학 보낼 거예요.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내가 돈 벌어서 보내면 되니까. 그것까지 말릴 생각은 마세요. 언니는 굳게 결심한 듯 아버지에게 통보하더군요. 그러더니 3년간 열심히 벌어 저를 뒷바라지하고 대학에 보내줬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집에서 부업까지 해가며 번 돈으로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도 언니는 그 돈으로 자기 원피스 한 벌 사입지 않았어요. 매일 교복 같은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다니면서도 저를 위해 한눈 팔지 않았답니다. 그런 언니에 대한 고마움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래서 결국 언니의 꿈이기도 했던 교대에 입학하게 됐죠. 제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언니는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너무 잘 알 것 같아 저는 말없이 언니와 함께 울었죠. 그렇게 저는 언니의 도움으로 대학을 나와 임용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가 됐답니다. 그때부터라도 저는 언니의 힘이 돼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넌지시 말을 꺼냈네요. 언니, 조금 늦었지만 공부 다시 시작해보는 거 어때? 나도 이제 임용된 지 1년 넘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잖아. 공부?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나 이제 책만 봐도 머리 아파. 언니도 교대 가고 싶어 했잖아. 우리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자. 학원 다니면서 딱 1년만 하면 언니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난 됐어. 난 지금 이 회사도 좋아. 오래 일해서 편하기도 하고. 너나 이제 즐겁게 살아. 그동안 임용 준비하느라 제대로 놀기나 했니 어디? 언니는 제 말에 난색을 표했지만 저는 더 늦기 전에 공부를 시작하도록 언니를 계속 설득했죠. 그런데 얼마 후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동료교사인 다른 반 선생님이 갑자기 꽃을 들고 집 앞으로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깜짝 놀랐지만 남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교제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남자가 싫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 연애까지 해가며 제 인생만 산다면 저는 정말 나쁜 인간이었죠. 언니의 희생을 밟고 그 자리에 섰는데 또 저만 행복하자고 연애나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쉽게 포기하질 않더군요. 그 후에도 줄기차게 저희 집으로 꽃을 보내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 눈에도 제가 자기에게 호감이 있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뻔히 자기에게 마음이 있어 보이는데 자꾸 거절하니까 포기가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모습을 언니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저는 허둥대며 남자를 돌려보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저를 본 언니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사람 누구야? 처음 온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아주 성실해 보이고 인상이 좋던데. 아, 아니야. 그냥 동료 선생님인데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른 거래. 차나 한잔 하자고. 그냥 동료가 꽃을 들고 찾아오니? 언니는 빙그레 웃더니 제 손에 들린 꽃다발을 보며 말했죠. 저는 당황해서 얼른 꽃다발을 등 뒤로 숨기며 멋쩍게 웃어버렸습니다. 윤주야, 너도 그 사람 싫지 않으니 꽃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만나봐. 직업도 같으면 서로 이해도 잘하고 좋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연애나 할 처지야? 나 언니 공부시켜야 돼. 그러니까 빨리 마음이나 정해. 네가 연애하고 결혼도 하면 나도 공부할게. 그럼 돼? 정말? 언니 공부 다시 할 거야? 내가 그래야 네가 마음이 편하다면 못할 게 뭐 있겠니? 그런데 회사는 그만두기 아까워.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그래서 방통대 알아봤어. 등록금도 싸고 다른 사람들도 다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라 서로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좋은 생각이다. 거기 좋다는 건 나도 들었어. 무슨 과 가고 싶어? 알아보니까 청소년 교육과가 있더라. 그쪽으로 생각 중이야. 정말 잘 생각했어. 나 너무 기뻐, 언니. 저는 언니가 공부를 하기로 했다는 말에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를 끈기 있게 따라다니던 동료 선생님과 연애를 시작했죠. 그런데 금방 공부를 시작하겠다던 언니는 쉽게 결심이 서질 않는지 계속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제가 남자친구와 만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간신히 입학을 했네요. 사실 그맘때 저는 남자친구의 결혼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저만 보면 같이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언니를 떠날 수가 없었고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언니가 먼저 결혼 말을 꺼내더라고요. 윤주야, 이나 씨 좋은 사람이잖아. 그러다 다른 사람이 체각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술 입에도 안 되는 거 너무 좋다면서. 체각이? 가려면 가라고 하지 뭐.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 언니랑 아빠 신경 쓰지 말고 때가 왔을 때 잡아. 저는 고민하다 결국 언니에게 등 떠밀려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저희 집안이 너무 기우는 혼사였지만 시부모님은 팔푼이가 된 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지고 말았죠.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저를 대놓고 싫어하거나 무시하시지는 않았어요. 두 분 다 조금 아쉬워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직접 티를 내진 않으셨네요. 그렇게 저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결혼을 해서 언니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결혼 전날 언니와 손을 잡고 옛날 얘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깨르르 웃기도 했죠. 다행히 남편의 배려로 저는 친정과 멀지 않은 곳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언니와 근처에서 만나 저녁도 먹고 쇼핑도 하며 헤어져 사는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언니가 대학 공부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평소에도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았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죠. 결국 언니는 또 하던 공부를 중단하더군요. 회사를 다니며 아버지 병수발까지 들기는 힘든 모양이었어요. 물론 저도 퇴근하면 교대로 아버지를 돌보긴 했지만 언니만큼 신경 쓰기는 어려웠거든요. 저에게는 따로 신경 써야 하는 시댁과 남편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언니는 30이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아버지의 병간호까지 하며 고단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 누우신 지 6개월 만에 결국 돌아가셨어요. 저희 자매에게 평생 애증의 대상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슬프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보다 이제 언니가 짐을 좀 내려놓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 아버지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이제 언니가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언니가 신부전증을 앓게 된 겁니다. 의사는 언니의 신장이 다 망가져 투석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진단을 내리더군요. 저는 망연자실해서 언니의 몸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모르고 있던 저 스스로를 욕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언니를 위해 제 신장을 떼주기로 마음먹었죠. 다행히 적합성 검사도 무사히 통과했고요. 하지만 제 결심은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과 시어른들이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죠. 특히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팔쩍 뛰셨어요. 신장을 주다니. 사정은 알겠다만 너 아직 아기도 낳지 않은 몸이잖니. 그 몸에 칼 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만일 임신 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임신하면 돌발 상황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임신 중독증이다, 당뇨다.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니. 어머니, 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언니 저 때문에 여태 자기 인생 마음껏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이제 막 하고 싶은 거 해보려는데 저렇게 된 언니를 어떻게 모른 척해요. 사정은 다 들어 알고 있어. 우리도 사돈 처녀가 얼른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이야. 말해 뭐 하겠니. 그렇지만 너는 안 돼. 그러니 어디 기증자를 찾아보든지 친척 중에 누굴 좀 알아봐라. 응? 이 시애미가 이리 부탁한다 아가. 저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차라리 윽박 지르고 막말을 하셨다면 저도 마음이 편했을 텐데 간절한 말씀에 대놓고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고 날이 갈수록 힘들어 보이는 언니를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시댁 식구와 남편 모르게 수술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죠. 이런 사실을 알고 언니는 펄쩍 뛰었지만 제 결심은 굳건했어요. 제가 눈물로 언니를 설득하자 결국 언니도 저에게 지고 말았네요. 그런데 그때 저희의 기억 속에서 잊혔던 한 사람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거의 20년이 다 되도록 보지 못한 엄마였어요. 예고도 없이 병원에 나타난 엄마는 저희에게 당혹스러운 말을 꺼내더군요. 윤정아, 엄마 거 줄게. 나 검사도 다 받았는데 괜찮다고 했어. 어떻게 알고 왔어요? 난 또 어디 가서 재가를 했나 객사를 했나 했더니 멀쩡하시네요. 됐어요. 엄마 건 제가 안 받으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둘째는 아직 애도 안 낳았잖아. 시댁에서 좋아하시겠니? 그냥 엄마가 해줄게. 부탁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줘. 갑자기 나타나서는 웬 눈물 나는 모정래요? 그렇게 걱정되면 진작 나타나지 그랬어요. 나 다 죽게 생기니까 와서 신잔 하나 던져주고 부모 노릇 다 했다고 업장소멸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수술만 하고 사라질게. 그러니까 제발. 엄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게 모두 거짓으로만 느껴졌어요. 어린 자매를 버리고 집 나간 사람이 이제와 엄마랍시고 가정을 떠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희는 엄마를 내치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와 저희가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에 저희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사실 언니가 입원을 하고 난 후 저희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언니의 담당 의사가 저희 두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검사를 권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그때 설명받게 된 거죠.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예상대로 파브리병입니다. 네, 무슨 병이요? 누가요? 언니가요? 두 분 다요. 이 병은 유전성 희귀질환입니다. 가족 스크리닝 검사가 필요하지만 아마 부모님 중에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둘 다요? 그럼 언니랑 저랑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몸속 효소의 결핍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여성의 경우 비기력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서 성인기에 진행되죠. 주로 3, 40대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다른 질환들이랑 구분이 어려운 희귀병이라 예전에는 본인이 파브리병이라는 걸 모르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와 언니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이어지는 의사의 설명을 똑바로 들어야 하는데 자꾸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부친께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죠? 이 병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인경 씨가 앓고 계신 신부전도 바로 이 병의 합병증이거든요. 그 외에도 피부가 부어오르는 혈관 각화종이나 단백뇨, 시력과 청각장애 등을 동반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돼. 저랑 언니는 그런 증상 없었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허약 체질이라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줄 알고 지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증상이 다른 병과 혼동되기 쉽고 어릴 때는 심하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혹시 어릴 때부터 복통이나 피부 가려움, 식욕부진 같은 건 없었나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겪으면서 크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저희가 희귀병이라니. 여러 가지로 미뤄볼 때 혹시나 하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권한 건데 역시나 맞았네요. 다행히 치료제가 나온 상태고 꾸준히 치료만 받으면 관리가 가능한 병이에요. 선생님, 유전질환이라면 제 아이들에게도 유전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전 그럼 물론 걱정이 되시겠지만 요즘은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출산이 걱정되더라고요. 의사의 말을 들으니 잘 관리하기만 하면 건강도 출산도 괜찮을 거라는 말 같았죠. 하지만 저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병에 걸렸다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의 말이 끝나고 홀린 듯 병실로 돌아온 저희는 서로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네요. 난 사실 우리가 제대로 못 먹고 지내서 아픈 곳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한여름에도 너무 추워서 이가 부딪힐 만큼 오한이 온 적도 있는데 할아버지는 기가 호해서 그런다고만 하셨어. 나도 생각해보면 그냥 무심코 넘기긴 했지만 이명이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 일들이 최근에 많았던 것 같아. 그래도 치료받으면서 관리만 잘하면 병을 늦추면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 우리 너무 절망하지 말자, 언니. 그렇게 말하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차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유전병을 나이 30이 넘어 알게 됐을 때
그 막막한 심정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울고 있는 저희 곁으로 언제 왔는지 모를 엄마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니? 왜? 윤정이 상태가 뭐 나빠진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긴 또 왜 오셨어요? 얘들아, 오늘은 엄마가 꼭 할 말이 있어. 제발 엄마 얘기 한 번만 들어줘.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지금 엄마 넋두리 들어줄 정신 없으니까 제발 가세요. 부탁이야. 한마디만 들어줘. 너희 검사 한 가지만 받아보자. 효소 검사나 유전자 검사 같은 거 한 번만 받으면. 저는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유전자 검사라는 말에 퍼뜩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리고는 엄마를 향해 소리치듯 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왜요?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해요? 자세한 걸 말하긴 좀 그렇고 그냥 내 마지막 부탁이라 생각하고. 우리 그거 벌써 받았어요. 혹시 엄마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 받았다고? 그래서 너희 혹시 윤정이 아픈 것도 혹시 그것 때문이라고 하니? 아빠가 아니고 엄마였어요? 엄마가 아팠던 거예요? 아니야. 네 아빠가 그 병이었어. 결국 너희도 알게 됐구나. 내가 윤정이 아프기 전에 너희를 억지로 끌고서라도 병원에 왔어야 하는데 다 나 때문이다. 네 아빠가 가만 안 둔다고 난리를 쳐도 내가 빨리 병원에 데려왔으면 윤정이 저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내 죄다 내 죄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우리가 병에 걸릴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 아빠가 잔병이 많았어. 난 그게 다 술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무한증이라든가? 땀은 나질 않는데 추위는 엄청 타고 그러다가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동네 병원에 데려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면서 그 병 이름을 알려줬어. 자식이 있냐고 물어보더니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더구나.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맞으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래서요. 근데 왜 우리 병원에 안 데려갔어요? 내가 뭘 알아야지. 돈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네 아버지한테 물었더니 난리를 치는 거야. 자기는 평생 아무렇지도 않았다면서 다 의사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짜고 그러는 거라고. 병원에만 가보라고 상을 뒤집어 엎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혼자 그 의사한테 다시 찾아가서 병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다가 합병증이 와서 다른 병인 줄 알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아버지가 그 병이 맞다면 딸 애들은 100% 유전된다더라. 그러니 네 아버지가 그 병이면 너희는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한단 거지. 그래서 그날부터 네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 검사받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근데 너희 아버지가 돈이 있으면 술이나 사 먹겠다며 버티는 동에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지겹게 싸운 거예요? 엄마 집 나가기 전에. 그래. 그래서 너희라도 데려가 검사 받으려고 돈을 모았는데 숨겨놓은 족조 너희 아버지가 노름판에 갖다 바치는 거야.
내가 보기엔 그 의사가 말한 증상이랑 네 아버지 증상이 너무 똑같았는데. 그때도 꽤 비싼 검사였어. 그래서 혼자 나가서 몇 달 벌어놓고 사정해서 검사를 받아본 후에야 너희 아빠가 그 병이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말도 안 돼. 그랬는데 아빠는 그걸 알고도 그렇게 치료도 안 받고 술을 먹은 거예요? 우리한텐 말도 안 해주고. 네 아버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그런 거 다 따지면 세상에 건강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서. 그래서 결국 내가 너희 아빠랑 갈라선 거야. 갈라서서 내가 돈을 벌어와야, 그래야 너희 치료비라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그 집에서 계속 살다가는 네 아버지가 술이랑 노름으로 다 날릴 게 뻔했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왔을 때 도탁할 게 있다고 한 거예요. 우릴 병원에 데려가려고요. 그래. 갑자기 이런 병이라고 말하면 너희는 놀랄 것 같고, 아버지는 너희한테 말하면 가만 안 둔다면서 너희를 데리고 다 죽어버리든지 어디 못 찾을 곳으로 숨어버린다고 하더라. 그래서 너희 상태가 어떤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애가 얼마나 타던지. 그런데 윤정이가 이렇게. 거기까지 말하다 엄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저와 언니 역시 약속이라도 한 듯 눈물을 쏟아냈죠. 바람나서 집 나갔다고 원망하던 엄마가 우리를 위해 고생하며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양육비 명목으로 엄마가 고생한 돈을 매달 챙겨가며 우리에게는 병명조차 말해주지 않았던 거고요. 엄마, 그래서 집 나갔던 거예요? 우리 살릴 돈 마련하려고? 미안하다. 엄마가 못 배우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 식당에서 일해서라도 너희를. 빨리 말했어야지. 우리가 엄마를 얼마나 원망했는데, 엄마를 얼마나 미워했는데.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문정박대 당하고. 억울하긴. 내 죄로 너희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가 입이 10개라도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와 언니는 엄마를 끌어안고 병실이 떠나가라 우열하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체온으로 20년 넘게 응어리져 있던 미움과 원망이 녹아내리는 걸 느끼면서 말이죠. 그 후로 결국 언니는 엄마의 심장을 이식받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저도 언니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처지라 이식을 할 수 없었거든요. 처음에 제 병을 알게 된 남편과 시부모님은 당연히 깜짝 놀라시더군요. 하지만 이내 치료받고 관리 잘하면 된다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건강식을 챙기고 운동을 해가며 2주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기분 탓이겠지만 예전보다 훨씬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기분이랍니다. 그리고 요즘 엄마는 언니를 돌보며 함께 살고 계세요.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친정에 놀러가 그간 쌓인 모녀의 정을 나누고 있네요. 언니도 건강을 회복하면 놓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했고요. 물론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축복받은 삶이겠죠. 하지만 가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병마와 싸워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스스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삶도 저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도 즐겁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저와 언니를 응원해 주시겠어요? 그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쌀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